네, 잘 쉬셨나요? 이번 시간에는 스트레스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스트레스가 뭐예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떨 때 스트레스를 받으시죠? 음, 스트레스는 몸에 좋지 않은 거죠. 스트레스를 이제 안 받고 살면 참 좋겠지만 스트레스를 안 받고 살기는 힘들죠. 스트레스를 안 받고 사는 사람은 없죠.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받더라도 우리가 이 스트레스를 어떻게 잘 대처해서 이제 대인 관계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이번 시간에 쭉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트레스 대처와 대인 관계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이제 완벽하다라는 거는 힘들죠. 완벽한 삶은 없지만 어때요? 행복한 삶은 존재한다. 스트레스 대처는 행복한 삶의 기초가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참 사람이요. 똑같은 스트레스를 받아도 그것을 그대로 승화해서 이겨내는 사람이 있고 그 스트레스가 정말 자신을 파괴시키는 그런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스트레스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느끼는가에 따라서 사람마다 그러니까 그 스트레스를 받아들이는 그 양이 다 좀 다르다라는 거, 그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좀 인지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스트레스를 어떻게 대처하면 될까를 이제 뒤에 가서 쭉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행복한 삶을 위해서 어떻게 스트레스를 대처해 나가야 될까를 보기 위해서 첫 번째로 이제 스트레스의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겠고요. 두 번째로 스트레스의 원인, 그리고 세 번째로 스트레스에 대한 반응에 대해서 살펴보고요. 네 번째로 스트레스에 대한 대처 방식들에 대해서 이제 쭉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이제 여기서도 이제 변함없이 OX 퀴즈가 나왔는데, 스트레스의 정의는 시대에 따라 변한다. 뭐 쭉쭉 해가지고 이제 7가지 그 OX 문제가 있는데, 여러분들 수업 끝난 다음에 한번 시간 내셔서 쭉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OX 퀴즈의 정답은 밑에 이렇게 깔아드렸고요. 자, 스트레스의 의미에서 이제 먼저 스트레스의 정의. 스트레스는 뭘까요, 여러분? 스트레스는 시대에 따라서 다양하게 변화해 오고 있죠. 스트레스는 시대에 따라서 다양하게 변화하고 있고요. 스트레스의 사전적인 정의는 이제 우리 몸이 적응하기 어려운 그 육체적인, 그 정신적인 자극이 가해졌을 때 생체에 나타나는 반응, 이것을 이제 우리는 스트레스라고 이제 정의를 합니다. 그 스트레스라는 그 용어는 원래 뭐 물리학에서 왔고, 뭐 라틴어에서 유래됐고, 뭐 이렇게 쭉쭉 우리 교재에 나와 있으니까 이런 것들 한번 살펴보시고요. 그러니까 스트레스는 이제 다양하게 이제 우리가 그 예전에 받는 스트레스와 지금에 받는 스트레스는 그것들에 대해서 이제 스트레스가 좀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시대에 따라서 스트레스가 좀 다양하게 변화해 오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요. 스트레스란 몸에 적응하기 어려운 육체적, 정신적 자극에 가해졌을 때 생체가 나타나는 반응이다라고 이제 사전적인 의미를 적어놨고요. 이 라자루스라는 사람이 스트레스를 이제 3가지 범주로 이제 구분을 했어요. 스트레스를 3가지 범주로. 그 첫 번째는 뭐예요? 자극으로서의 스트레스. 두 번째는 반응으로서의 스트레스. 세 번째는 역동적 상호작용으로서의 스트레스다. 그 자극으로의 스트레스는 뭘까요? 여러분, 자극으로의 스트레스는 어떠한 자극으로서의 스트레스는 개인에게 스트레스 반응을 일으키는 상황이나 사건, 이런 것들, 자극적인 것들이 일어났을 때 사건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그 스트레스를 이제 우리는 말하는 것이 이제 자극적으로의 스트레스고요. 개인에게 나타나는 이런 사건이나 상황. 그리고 반응으로서의 스트레스는 뭐예요? 반응으로서의 스트레스는 스트레스의 원인으로부터 스트레스를 받을 때 발생하는 나의 신체나 나의 심리적으로 어때요? 그것들을 대응하는, 반응하는
그런 것들이 이제 반응하는 스트레스. 그러니까 어떤 게 독립변인이에요? 나에게 들어오는 거, 나에게 처해지는 게 이제 독립변인이겠죠. 들어오는 게. 그러니까 자극으로서의 스트레스가 독립변인이고 반응으로서의 스트레스가 종속변인이 되겠죠. 그러니까 그 자극으로서의 스트레스와 반응으로서의 스트레스. 그러고 나서 이제 세 번째로 역동적인 스트레스, 역동적 상호작용 스트레스는 개인과 개인을 이제 둘러싸고 있는 환경 내에서 발생하는 스트레스가 이제 우리는 역동적 상호작용으로서의 스트레스다 라고 그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환경으로서의 받는 그런 그 스트레스들이 있겠죠. 이런 것들을 이제 역동적 상호작용으로서의 스트레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스트레스는 여러분들 스트레스를 갖고 다 나쁜 것일까요? 우리가 스트레스하면 그 모든 병의 원인도 스트레스고 스트레스 때문에 모든 것이 다 그 나의 심리적, 육적인, 영적인 부분들이 다 안 좋아진다라고 했는데 스트레스는 두 가지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그 첫 번째가 유스트레스고 두 번째가 디스트레스다. 라는 거. 그 스트레스는요, 여러분, 어느 정도의 우리가 그 자극을 받는 스트레스는 우리에게 좋은 영향을 주죠. 여러분들이 이제 그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다 주는 순기능적 스트레스다. 스트레스가 유스트레스인데요. 우리가 그 이러한 유스트레스가 없으면 발전을 해나가기 힘들죠. 그 여러분들도 지금 그 대학 입시라는 관문을 거쳐서 그것에 성공적으로 대학에 들어오신 분들이잖아요. 그러면 이러한 그 대학 입시를 준비하면서 굉장한 스트레스를 받았죠. 그 스트레스를 이제 받죠. 하지만 그 스트레스는 내가 무언가를 성취해 나가기 위해서, 한 발 앞서 나가기 위해서 나를 자극하는 스트레스이기 때문에 이런 스트레스는 유스트레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을 유스트레스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요. 디스트레스는 이제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오게 하는 역기능적인 스트레스를 이야기한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이제 받는 그런 스트레스, 이것을 이제 그 디스트레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를 이제 고통스럽고 불편하게 만드는 것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에너지가 많이 소모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고 대인관계를 하면서도 뭔가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미운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이런 것들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 거죠.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내가 에너지를 쏟게 되고 에너지가 많이 소모하게 되고 내가 힘들어지는 거죠. 그리고 괴로움과 괴롭게 되고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내 에너지를 소모하게 됨으로써 내가 뭔가 건강적인 부분에서도 안 좋을 수 있고 심리적인 부분에서도 굉장히 다운되는 그런 경향들을 가지고 올 수 있는 거죠. 이런 게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오게 하는 것이 이제 디스트레스다라는 거. 여러분의 그 지금의 유스트레스는 어떤 것들이 있고 디스트레스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이제 좀 재정리를 해보시고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최적 스트레스 수준 이라고 나오는데요. 최적 스트레스가 전혀 없는 상황이나 지나치게 높은 상황에서는 일의 능률이 오를 수 없다 라는 거죠. 스트레스 수준이 최적일 때 일의 능력이 오른다. 어느 정도의 적절한 스트레스가 주어질 때 일의 효율성이 굉장히 높아진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일이 주어졌는데 제가 여러분들께 이제 과제를 내고 하면서 언제까지 제출하세요. 여러분들이 그걸 제출을 할 때까지 스트레스를 받겠죠. 스트레스를 받지만 그 과제를 그 기한을 딱 정해줬을 때 그때까지 여러분들이 하려고 노력을 하겠죠. 그래서 과제를 제출했을 때 그것이 이제 속 시원함으로 다가오는 스트레스가 해소되는 이런 것들이 생길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과제에 대해서 별로 의미를 부여하지 않고 기간도 주지 않고 이렇게 했을 때는 효율성이 떨어진다라는 거죠. 적절한 스트레스를 제가 여러분들 이제 카톡을 통해서 계속
언제까지 제출하세요? 뭘 하세요? 하고 얘기했을 때 여러분들이 적절한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이제 효율성이 높아질 수 있다라는 거죠. 어떠한 직무를 수행할 때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 직무를 언제까지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됐을 때, 그 적절한 스트레스를 받을 때 이제 이 효율성이 높아질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성숙과 발전을 이루는 원동력이 될 수 있다는 거죠. 한 단계 한 단계 그것들을 지남으로 인해서 내가 성숙하고 내가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그러니까 이 스트레스는 지나치게, 하지만 제가 여러분들한테 맨날 여러분들 이걸 이렇게 하시고 맨날 닥달하듯이 막 스트레스를 준다면 여러분들 짜증이 나겠죠. 그때는 그것이. 하지만 적절하게 스트레스는 지나치게 높지도 않고 아주 그냥 내버려 두지도 않고 어느 정도의 적절하게 주어졌을 때를 우리는 최적 스트레스 수준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스트레스가 이제 너무 낮아도 이제 일의 능률이 떨어지고 너무 높아도 일의 능률이 떨어진다라는 거. 적절하게 스트레스를 이제 가질 수 있어야 스트레스를 받는 것이 이제 받으면 이제 일의 능률 효율성이 오르고 능률도 오르고 성숙과 발전을 이루는 원동력이 될 수 있다는 거. 이것이 최적 스트레스 수준이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우리가 지나치게 화가 나서 스트레스를 받잖아요. 어떠한 일에 있어서 스트레스를 받아서 우리가 최고의 막 스트레스에 도달한다. 지나치게 화가 나서 스트레스에 최고조가 다다르면 이제 우리의 주의력과 환경적인 부분 아니면 사건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정보 처리를 하는 능력이 현저하게 떨어지게 되는 현상이 나타나는데요. 그러한 현상을 이제 우리는 이제 터널 시야 현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터널 시야. 그러니까 터널 시야 현상이 나타나게 되면 어떻게 써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성적으로 행동하거나 판단하는 것이 현저하게 떨어지겠죠. 그리고 합리적인 사고나 반응을 하기가 굉장히 힘들겠죠. 힘들고 어렵겠죠. 그러니까 너무나 이게 지나치게 스트레스 인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앞에서 얘기했지 최적의 스트레스 수준이 중요하다라는 거. 그리고 적정한 스트레스는 필요하다라는 거. 그러니까 염두에 두고 스트레스가 이게 다 나쁘지 않다라는 거. 최적의 스트레스가 있다라는 거. 그리고 너무 지나치게 스트레스 받으면 이게 터널 시야 현상이 일어난다라는 거. 예,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한번 여러분들이 주의 깊게 생각을 해보시고요. 스트레스의 원인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여러분들은 스트레스를 받는 원인이 어떤 것들에 여러분들은 스트레스를 받으시나요? 여러분들의 스트레스는 시험? 시험이 제일 많겠죠. 아무래도 학생이니까 시험에 대한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을 것 같고요. 또 어떤 것들에 대한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시고 계시는지. 그러니까 우리가 외부적인 요인과 이제 스트레스도 이제 외부적인 요인과 내부적인 요인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먼저 외부적인 요인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면 외부적인 요인 자연 환경. 요즘에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렇게 대면 수업을 못하고 온라인 수업을 하는 외부적인 환경이 있죠. 환경 그런 것들에 대한 이제 자연 환경에 대한 스트레스 이런 것들이 있죠. 자연 환경의 변화에 대한 스트레스 자연 환경에 대한 변화 스트레스 보면 이제 지금의 계절이 많이 변화하고 있죠. 지구 온난화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기후 변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있죠. 우리도 이제 사계절이 없어지고 이제 기후가 많이 변할 거라고 막 얘기를 하는데요. 이런 것들에 대한 스트레스 지나친 여름에도 이제 여름이 다가올 텐데 작년에도 엄청 더웠죠. 지나친 폭염 자연 환경에 대한 변화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물리적인 환경의 변화가 있을 수 있겠죠. 물리적 어디 이사를 갔는데 정말 지나치게 소음이 너무너무 심하거나
그 밤에 막 그 불빛이 환하게 그 켜지는 가로등 밑에서 산다거나 뭐 이랬을 때 물리적으로 환경에 대한 게 스트레스, 이런 공해들이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물리적인 환경에 대해서 이제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겠죠. 생활 환경에 대한 변화, 그 정보와 빠른 속도 전쟁 속에서 살아가는 이제 우리들 같은 이제 현대를 살아가는 삶은 어떻게 적응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생존적인 위협들도 많이 받고 있는 실정이죠. 그리고 우리는 지금 생활 환경적인 면에서 이제 우리가 겪고 있는 이런 부분들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고요. 불확실성의 시대를 살아가는 그 상황에서 우리가 지금 이러한 우리가 맞이하는 이런 사태들도 언제 어떻게 변화가 될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또 어떠한 또 새로운 것들이 또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지 모르는 이런 불확실성의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생활 환경에 대한 변화에 대한 그 외부적인 스트레스 원인도 이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스트레스의 내부적인 원인. 내부적인 원인은 이제 성격 유형에 따른 요인.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성격에 따라서 성격 유형이나 자신이 가지고 있는 성격에 따라서 똑같은 그 스트레스에 접근한다 하더라도 그것들을 접하고 받아들이는 것들은 이제 좀 상이하게 다를 수 있다라는 면에 대해서 성격 유형에 따라서 이제 다를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심리적인 요인이 있죠. 심리적인 요인에는 결핍에 대한 거, 좌절에 대한 비압력의 심리 이런 것들이 있는데 성격 요인이 우리가 스트레스에 대해서 그런 것들이 굉장히 다르다라고 이야기했지만 받아들이는 것이 굉장히 다르다라고 이야기했지만 우리 교재에 보면요 277페이지에 우리 교재 270 프리드만과 로젠만이 이제 연구를 통해서 A타입, B타입, C타입에 대해서 이제 좀 정리해 놓은 내용들이 있어요. A타입 성격은 자기 자신에게 과도한 목표와 기대치를 부여하면서 어떤 일이 생겨도 전에 미리 걱정하는 성격 특성, 미리 전에 걱정하는 성격 특성. A타입 성격 갖고 있는 사람들은 어때요? 말이 빠르고 쉽게 흥분하고 격정적이고 참을성이 부족한 사람이래요. 그리고 B타입은 성격은 느긋하고 여유를 갖고 수용적인 사람. 그러니까 사람을 얘기하고요. C타입은 A타입 성격과 반대로 지나치게 참는 과도한 인내성. 이러한 성격 특성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스트레스를 받아들이는 것도 다 다르고 그것들에 대해 대처하는 것도 다 다르다라는 거죠. 심리적인 요인에서도 결핍은 뭐예요, 여러분? 생리적 결핍, 심리적 결핍, 사회적 결핍, 여러 가지 결핍들이 있을 수 있겠죠. 이러한 결핍들에 따라서 이제 우리는 이제 스트레스를 받는 내부적인 원인이 될 수가 있고요. 내가 무언가를 하고자 하는 데 있어서 욕구가 좌절됐을 때 받는 스트레스, 좌절감에 빠지게 되면 이제 어때요? 우리는 그 스트레스를 표출하기 위해서 공격성이 나올 수도 있고요. 뭔가 우리가 그 스트레스를 표출해내는 방식들이 다 다르겠죠. 그러니까 분노할 수도 있고 공격성인데 폭력성이 나올 수도 있는 것이고 욕구가 좌절됐을 때 또 이러한 액팅아웃을 하는 것 말고도 이제 무력감에 빠지는 게 반대적인 이런 욕구가 좌절됐을 때 여러 가지 이제 반응에 스트레스를 받아서 그 반응들이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욕구의 좌절은 이제 무언가를 내가 하려고 했을 때 그것이 시간이 계속 이루어지지 않고 계속 스트레스가 쌓일 때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뭔가를 해야 되는데 뭔가 이제 재원이 부족할 때 그리고 내가 무언가를 상실했을 때 그리고 실패했을 때 이럴 때 욕구가 좌절된다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 있겠죠. 욕구가 좌절됐을 때 이제 우리는 스트레스의 원인이 될 수 있고요. 비합리적인 신념을 가졌을 때 우리가 이제 비합리적인 신념이라는 것들은 인지 심리학적 이론에서 앞에서도 살펴본 내용들인데요.
그 비합리적인 신념, 우리가 그 교재 280페이지에 보면 쭉 나와 있죠. 자의적인 추론, 선택적 추상, 과일 반화, 극대화나 극소화, 개인화, 이분법적 사고, 파국화, 이런 것들 이제 앞에서 쭉 살펴본 내용들이니까 여러분들 한번 여기서도 한번 쭉 살펴보시고요. 비합리적인 신념이 이제 잘못된 신념이죠.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의 내부적인 스트레스 원인이 될 수 있다라는 거. 자, 그리고 이제 스트레스에 대한 그 반응, 신체적인 반응. 그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은 우리의 신체는 어떻게 반응하는가.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받는다라는 것들이 이제 그 호르몬이 이게 그 급격하게 이제 변화되는 거죠. 평온했던 이제 우리의 교감 신경계가 이제 자극되는 거죠. 각성으로 해서 자극돼서 이제 그 노르에피네프린과 에피네프린을 포함하는 카테콜라민이 분비가 되고요. 에피네프린은 일명 우리가 그 엔돌핀에 반대되는, 예전에 엔돌핀, 아드레날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TV에서도 많이 나온 경향이 있는데 그 아드레날린의 일종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이제 막 분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노르에피네프린은 호르몬 작용과 함께 신경 전달 물질로도 그 사용이 되고 부신 수지뿐만이 아니라 신체적인 여러 부위에 이제 분비가 되는 거죠. 이게 우리가 스트레스 호르몬 중에 대표적인 호르몬이 코르티졸이라고 하는데요. 이 코르티졸이 분비되면 스트레스에 빨리 대처하기 위해서 우리 몸은 빠르게 변화하는데 그 첫 번째 특징이 신체적 반응의 특징이 뇌, 심장, 근육으로부터 혈류량이 증가한다. 이 혈류량이 증가하게 되면 어때요? 혈압이 오르고 이제 맥박이 막 빨라지게 되겠죠. 혈류량이 증가하게 된다면.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예요? 더 많은 산소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호흡이 빨라지고, 세 번째로 근육이 긴장하고 의식은 더 명료하고 감각기관은 더 예민해지는 거죠.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그리고 소화기관과 신장, 간 등으로 가는 혈류량이 이제 감소하게 된다. 라는 거. 그리고 혈당 수치가 올라가고 혈액 내 당, 지방, 콜레스테롤들이 증가한다.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이렇게 그 내 몸에 대한 그 호르몬의 변화가 이렇게 막 그 생기면서 나의 그 모든 신체 기능들이 다 그 뭔가 이렇게 긴장하게 되고 그 긴장을 함으로 인해서 내 몸에 이제 건강에 안 좋은 영향들을 이제 미친다라는 거죠. 스트레스에 대해서 이제 신체적으로 이렇게 반응한다라는 거. 예. 고요. 심리적인 반응은 흔히 스트레스를 받으면 여러분 어때요? 스트레스를 받을 때 이제 가장 흔하게 나타나는 것이 불안한 거죠. 여러분들 이제 뭔가 이렇게 나에게 안 좋은 일이 닥칠 것 같고 뭔가 스트레스가 예상되는 상황에서는 이제 불안이 가장 먼저 오는 거죠. 불안이. 그러니까 내가 그 불안 때문에 그 안절부절 못하고 심장이 뭐 빨리 뛰게 되는 거고 이런 시체적인 현상들이 또 나타나게 되는 거죠. 초조하게 되고 염려하게 되고 긴장하게 되고 불안하게 되면 이런 것들이 이제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분노와 공격성. 분노와 공격성은 이제 내가 살아갈 때 뭔가 좌절에 대한 경험이 많을수록 이제 분노와 공격성에 대한 것들이 이제 많이 살아나는데 그러니까 우리 그 교재에도 보면은 분노와 공격성은 좌절을 통한 스트레스를 경험할 때 이게 자주 나타나는 정서적 반응이라고 이제 이야기하죠. 그리고 이 분노와 공격성은 하지만 나를 스트레스 받게 한 사람, 나를 스트레스 받게 한 것은 나에게 좌절을 주고 나에게 뭔가 억압을 주거나 나에게 뭔가 뭔가 그 상해를 준 것들이겠죠. 그런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내가 이겨낼 힘이 없기 때문에 이 분노와 공격성은 나보다 더 힘이 약한 사람을 투사해서 그것들이 이제 나타난다라는 거. 굉장히 좀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겠죠. 이런 것들이. 그래서 이제 고부간의 갈등이 있을 때 남편에게 그런 것들을 투사하게 되고 장서간의 갈등에도 마찬가지고 부부관계가 안 좋을 때 자녀에게 자신의 그 감정을 투사해서 분노나 공격성을 표출하는 이런 경우들이 좀 흔하게 나타날 수 있는 거, 자신의 스트레스를 그렇게 푸는 그런 경향들이 이렇게 나타나기도 하죠. 그리고 이제 이러한 분노와 공격성으로 나타나지 못했을 때 무기력해지고
슬픔이나 우울감에 빠지게 된다라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불안이나 분노 공격성, 슬픔이나 우울이 스트레스에 대한 심리적인 반응이다라는 거. 이 스트레스에 대한 대처 방식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이제 스트레스는 여러분들은 스트레스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하시나요? 스트레스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하시는지 여러분들 한번 잠깐 생각을 해보세요. 나는 스트레스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하는가? 그러니까 일반적인 대처 방식에는 일반적인 그러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냥 포기해버리는 태도. 그러니까 모든 것들에 대해서 이제 현실의 문제에 대해서 이제 귀찮은 거죠. 생각하기도 싫은 거죠. 그래서 외면하고 이제 포기해버리는 거. 일반적인 대처 방식에는 포기하는 태도가 있을 수 있고요. 쾌락을 추구하는 태도, 스트레스에 대한 괴로움, 스트레스 일시적으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뭔가 즐거운 것을 막 찾아 불나방처럼 다니는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이런 행동들이 그런데 계속 나타남으로 인해서 정신적인 병을 유발할 수도 있는 거죠. 예. 그리고 공격적인 태도로 나타난다라는 거. 스트레스를 제공한 당사자에게 강한 공격성도 있지만 상대가 강할 경우에는 아까 말한 것 같이 내가 그것을 투사할 수 있는 약한 상대를 찾아서 투사할 수 있다라는 거.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는 이제 스트레스의 대처 방식을 잘 알지 못할 때 이러한 형태의 스트레스의 대처 방식을 취한다라는 이야기이고요. 그러면은 스트레스를 좀 효과적으로 대처하는 방식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조금 그러니까 우리가 적극적으로 스트레스를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까? 적극적인 대처 방식이 있죠. 적극적인 대처 방식에 대해서 이제 좀 살펴보면 적극적인 대처 방식에는 창의적인 문제 해결 방식이 있고요. 두 번째로 합리적 대안 모색 방식이 있죠. 그러면 창의적인 문제 해결 방식과 이게 합리적인 대안 모색 방식에 대해서 이제 조금 세부적으로 살펴보면요. 적극적인 이제 대처 방식에서 합리적인 창의적인 문제 해결 방식을 보면 어때요, 여러분? 이것들에 대해서 직면하고 있는 문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내가 받는 스트레스를 왜곡하지 말고 내가 지금 직면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것들을 진술 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파악한 문제에 대해서 대안이나 해결 방법을 내가 그것들을 숨고 피한다고 해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내가 문제를 파악하고 그것에 대해서 대안이나 해결 방법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하고요. 제시된 대안이나 해결 방법들에 대해서 결과를 예측해 보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행동했을 때 A와 같이 행동했을 때의 결과, B와 같이 행동했을 때의 결과, 어떠한 결과가 나에게 최상의 결과인가, 가장 바람직한 해결 방법을 이제 선택해야 되는 거죠. 나의 한 가지, 두 가지 내지는 세 가지 어떠한 방법들을 쭉 나열해보고 내가 어떠한 방식을 취했을 때 이것들이 가장 합리적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가장 바람직한 해결 방법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그리고 선택한 해결 방법에 대한 적용 결과에 따라서 재평가를 내가 이렇게 선택해 봤더니 이런 결과를 얻었어. 그러니까 우리가 긍정적인 결과를 얻었을 때 내가 다음에도 비슷한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이런 방식으로 해결하니까 이런 긍정적인 결과를 얻는구나. 좋지 않은 결과를 얻었을 때는 이런 행동을 했더니 이게 별로 좋지가 않구나.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재평가를 하면서 한 걸음 더 성숙해 나가고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가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창의적인 나갈 수 있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로 합리적인 대안 모색 방식, 합리적인 대안에는 알버트 앨리스가 얘기한 이제 ABC 모델이라는 게 이제 우리가 합리적 정서행동 치료라고 이제 심리학 이론에서 나오는 건데요.
엘버트 앨리스가 얘기한 이제 ABC 모델은 첫 번째로는 사건, 스트레스를 일으키는 사건은 뭔가, 사건은 뭔가. 그래서 그, 그, 그 다음 단계가, 그 다음 단계가 이제 우리가 그 사건에 대한 나의 신념은 뭔가, 내가 가지고 있는 신념은 뭔가, 내가 이 사건에 대해서 바르게 인지하고 있는가, 그것을 보는 거죠. 그래서 사건에 대한 우리의 반응으로 나타나는 그 실망이나 분노, 또 내지는 그것들에 대한 어떠한 결과, 좋은 결과든 나쁜 결과든 간에 그것들을 결과, 이것이 ABC를 얘기하는 거죠. 이것을 ABC 모델이라고 이야기하고요. 내가 이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A, B, C에 대한 차근차근에 대한 하나하나 단계에 대한 그것들에 대한 모색들을 통해서 그 통찰을 해보고 합리적으로 내가 그것들에 대해서 대안을 모색하고 합리적으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소극적인 대처 방식이 있죠. 소극적인 대처 방식. 그러니까 우리는 적극적인 대처 방식에서 창의적이고 합리적인 부분을 찾아서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그것들을 해소해 나갈 수 있는 방법들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되고요. 소극적인 대처 방식에는 이제 방어 기제를 사용하는 거죠. 방어 기제에도 이제 우리가 사용하는 승화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가 사용하면 사용하는 순기능적 방어 기제라고 있고요. 역기능적 방어 기제를 사용하는 거죠. 그러면 그것이 이제 계속 합리화를 하게 되면 그것들에 대해서 계속 꼬리를 물고 계속 이제 논쟁이 될 수 있겠죠. 그리고 퇴행이 한다거나 아까도 얘기했지만 내 감정을 억압하는 거, 부정하는 거, 백일몽은 약간 해리적인 부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백일몽, 그리고 반동현성, 승화 이런 것들에 대한 스트레스 대처 방식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이제 우리가 좋은 쪽으로 이제 사용할 수도 있고, 이것들에 대해서 소극적인 대처 방식이지 반드시 나쁘다라고 이야기할 수만은 없는 거죠. 이것들을 통해서 내가 안정을 찾고 그것들에 대해서 이제 여기서도 이제 승화나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내가 이제 한번 사용해서 나에 대해서 뭔가 이제 좀 성숙된 면을 가지고 올 수 있는 부분도 있을 수 있다라는 거. 또 생각도 소극적인 게 대처 방식에는 이제 방어 기제를 사용하는 이제 대처 방식이 있다. 라는 거. 이제 여기서 이제 방어 기제에 대해서 쭉 우리 교재에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나열해 놨다라는 거. 그러니까 소극적인 대처 방식에는 이제 계속 방어 기제를 사용하는 것들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적극적인 대처 방식을 잘 활용을 해서 스트레스를 잘 대처해 나가야 된다. 라는 것까지 이번 시간에 한번 이야기해 봤고요. 여러분들의 이제 방어 기제의 검사에 대해서 이제 우리 교재 287페이지 방어 기제의 검사에 대해서 쭉 나와 있으니까요. 여러분 이제 방어 기제에서도 우리가 적극적인 유형의 그러니까 우리가 순기능적인 방어 기제가 있고 역기능적인 방어 기제가 있는데, 아까 나타난 승화 같은 경우는 이제 순기능적 방어 기제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한번 생각해 보셔도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미성숙한 방어 기제를 하게 되면 자꾸 이제 뭔가가 일이 꼬이게 된다라는 거. 그러니까 우리는 방어 기제를 사용한다라기보다 적극적인 대처 방식을 통해서 우리의 스트레스를 좀 해결해 나가야 된다라는 거 인식하면서 이번 시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어 기제 검사 한번 해보시고요. 이번 시간은 이제 스트레스에 대해서 쭉 한번 살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으로 오늘 이제 13주차 강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